여러분들 이 토론회 다들 보셨죠, 그죠? 토론회 뭐 워낙 유명해져서 이게 지금 펜앤마이크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뭐 6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본 것이고요. 그럼 유권자 숫자에 국한하자면은 뭐 더 많은 비율이 이제 보게 된 것이겠죠. 근데 이 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이제 좌파들 반응, 그 다음에 우파들 반응, 그 다음에 우파 안에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을 좀 보니까 이준석이 발린 게 맞습니다. 이준석이 털린 게 맞아요. 왜냐면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준석이가 완성을 했다면 또 짤방 만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롱과 전신승리에 가까운 반응들밖에 없고요. 게다가 언론 반응을 보면 대표적인데 조중동, 조선일보 아니 뭐가 됐든 간에 토론회 개최하라며 사설로 바람 잡던 게 너희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이준석이가 털리니까 뭐 뒤에 와가지고 이상한 뭐 팩트 체크한답시고 막 시비 걸고 괜히 장동혁 대표 부정선거론에 편성한다고 시비 걸고 뭐 그 외에는 뭐 아주 날카로운 사실에 기반한 반박 같은 걸 찾기 힘듭니다.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이준석을 엄청 띄웠겠죠. 근데 반응들을 보면은 이게 다 시덥지 않아요. 이제 말꼬리 잡고 뒷북치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파 진영 안에서의 반응인데 댓글들을 보면은 나 부정선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또는 정치에 최근에 유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준석이가 자기의 뭐 패배를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또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치졸하게 또 팩트 체크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부정선거 의혹 팩트 체크.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준석이가 토론회 때 주장했었던 것들 중에 핵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들, 왜곡된 주장들, 그냥 뭐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검증을 하고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의의는 뭐냐면은 부정선거 주장이 그냥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만 볼 수 없네? 그런 반응.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맞네? 이런 반응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부정선거 주장이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없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부정선거다라는 여론도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부정선거를 부정했었던 세력의 수괴가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그 수괴 이준석이가 혼자 묵상 찍을 것처럼 나왔는데 뒤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직접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석이가 말을 어버버하거나 떼쓰거나 눈물을 약간 뭐 글썽거리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준석이도 별거 아니구나. 이준석에 대한 어떤 신화가 붕괴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언론의 반응을 보면은 매일신문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죠.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뇌와 편견 없는 눈으로 이 토론회를 보면은 물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워낙 긴 토론회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동의 안 하면 이거는 진짜로 공범입니다. 야, 선관위 전면적으로 수사받아. 두 번째,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해. 이러한 선거 시스템으로는 나 앞으로 믿고 투표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개론으로서 이준석의 태도와 관점과 주장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음모론자라고 그래요. 한계쌤이 물어봤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음모론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이가 때를 쓰면서 음모론자죠 표정 이러면서 음모론자죠 이러더라고. 제가 미국 부정선거를 몇천 개 케이스를 공부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인데 조목조목 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따지는 이준석의 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증거에는요 형사법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 정황 증거, 그 다음에 전문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뭐 CCTV에 그 사람의 행위가 찍혔다라든지 자백을 했다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복수의 어떤 증언자들이 목격을 했다라든지 이게 직접 증거죠. 정황 증거 같은 경우는 신발 자국이 남아있다라든지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증언을 했는데 그게 위증으로 나왔다라든지 증언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불일치한다라든지 그게 바로 이제 정황 증거라는 거죠.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 많이 등장한 건데 곽종근 휘하에 있었던 장교들이 전문 증거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곽종근이 그렇게 예양을 들었다. 뭐죠? 윤통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곽종근의 말을 들은 걸 전달한 거죠. 법정에서. 그걸 전문 증거로 합니다. 선관위 문제는 모두 해당합니다. 내가 이 선관위 안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누구죠? 선관위 출신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황 증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빳빳한 투표용지, 그죠? 그것도 이제 박준 변호사가 재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투표록에는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들이 20장 발견됐다고 하는데 파죽을 해서 마지막에 재검표를 할 때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없다라든지 정황 증거도 충분하게 많습니다.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는 허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산 재검표 현장에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거를 뭐 봤다라든지 그걸 뭐 녹취를 했다라든지 그런 어떤 뭐 전문 증거 사안에 따라서는 뭐 이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외에도 뭐 정황 증거 또 뭐 있습니까? 선관위 말 바꾸는 거. 정황상 봤을 때 말을 바꾸는 것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상 복원 능력이 있다라고 동영상 올렸는데 지웠어요. 왜 지웠겠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도 망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거짓말했는데 최근에 사무총장이 망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것도 당연히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수백 수천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정황 증거만 있다고 쳤을 때도 형사법상 정황 증거 즉 circumstantial evidence만 많아도 수사기관은 정황의 체인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chain of circumstances를 구성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한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직접 증거는 안 보여요. 근데 정황 증거 저 사람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 그때 편의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편의점에 점주와 CCTV는 없었다고 가리킨다라든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증언이 A, B, C, D, E, F 또 다른 증언자들과 불일치한다라든지 이 사람의 신발 자국이 발견된다라든지 이 사람이 평소에 A가 B의 원한이 있었다든지 이게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묶었을 때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용이 뭐 몇 날 몇 시에 하이패스 통과했다고 하는데 시간 안 맞죠? 몇 날 몇 시에 이 사무실에 있었다는데 말 안 맞죠? 유동규 대표가 여기서 김용이가 어떤 코트를 입고 왔었고 어디에 뭐 돈을 주워 담았다. 이런 것들 다 정황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난다고 물론 엄격한 증명의 체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정선거 이슈라는 건 말이죠. 이미 이게 정황의 체인을 그냥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꿰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국정원이 다 밝혀냈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어디 존재하는가 선관위 내부 또는 우체국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부정투표용지로 의심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존재한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정황의 체인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안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없었다 이건 오히려 그게 더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거죠. 대법원은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먼저 문제 제기했으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이 입증 책임을 해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원고에게 묻는 게 맞죠. 입증 책임을. 근데 이 선거 이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구조와 선관위의 구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사적으로 접근해서 원고가 입증 책임을 하려면은 핵심적인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강제 확보 증거 권한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 선관위 내부 자료 갖고 올 수 있는 서버를 강제로 떼내올 수 있는 투표 용지들을 방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서버의 과거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정원도 확보 못했잖아요. 2년 지났다고 로그 기록 다 줬잖아 너희들 선관위. 2023년에 보안점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 대한 장비는 거의 다 없다고 했습니다. 다 처분했다고. 그러면 이런 증거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원고가 입증 책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려있는 많은 법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미국에 판례들은 많아요. 세 번째, 이준석 그래서 누가 했냐라고 계속 물어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나온 토론자들은 토론자이지 수사관이 아닙니다. 누구인가를 특정을 김명 대표님은 하셨지만 진짜로 100% 이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수사라는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론자에게는 토론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물어야 되지 수사관에게 물을 수 있는 거를 물으면 안 된다는 게 제 반론입니다. 네 번째, 범죄자들이 왜 그런 흔적을 남겼겠냐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자꾸 범죄자들 선거 카르텔이 있다라면은 그들이 합리적인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런 뭐 부정투표용지를 남겼겠냐. 이런 범죄자들로 의심되는 특정이 되는 사람들이 완전하고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도 쉽게 반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확정된 범죄 사건들 말이죠. 범죄자들의 비합리성과 오류로 인해서 적발된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게 바보인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흉악한 범죄자들 왜 잡혔습니까?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오류가 있으니까 모든 흔적들을 남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스캔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당연히 꼬리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마두로는 왜 꼬리가 잡히는데?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엄벙덤벙하고 오류가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준석의 전제는 완전히 그냥 공범이 가질 만한 전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 카르텔이냐? 그러면 조이대도 카르텔이고 뭐 천대엽도 카르텔이고 대법원이 다 카르텔이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준석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조이대와 천대엽이 지금 민주당의 사법 해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주장은 천대엽, 조이대가 지금 민주당과 대립구도 사법 개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편일 수가 없다. 부정선거 카르텔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반박할게요. 이준석은 설령 민주당과 대립하는
대립하는 척은 할지라도 어쨌든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랑. 근데 이준석도 민주당과 대립을 하지만은 근데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한편이잖아요. 정확하게 반대에 해당하죠. 이준석이 너도 이재명이랑 대립을 하지만은 부정선거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란 말이야.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 깨질 수 있는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런 실력과 준비성으로 왜 튀어나왔지? 자, 6번째, 이상투표지에 대한 관점. 이것도 보면은 이준석은 선관위의 관점을 계속 얘기하죠. 그 뭐 배춘희 이파리도 연속적으로 투표용지를 넣다 보니까 잘못 인쇄돼가지고 위에 이제 긁혀가지고 초록색이 입혀진 거다. 빳빳한 투표용지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뭐 접힌 적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선관위의 관점이고, 기본적으로 부정투표지로 확인됐었던 대표적인 게 배춘잎, 빳빳한 거, 일장기, 중간에 까만 줄 꺼진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좌우 여백 다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해명도 존재하지만은 반대되는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쓰는 프린터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종이가 씹혀가지고 배춘희 이파리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에도 투표관리관이 본 적이 없다라고 다 증언을 했다. 그 다음에 좌우 여백 이런 거 다른 거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가운데 줄 거진 거, 정확하게 이거는 대량으로 인쇄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줄 거졌을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벽돌처럼 굳어져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갑상선이 안 좋을 때에 갑상선에 혹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폐렴일 수도 있고 폐암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암 검사를 해봐야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선거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심장 아닙니까? 근데 이 심장이 단순히 그냥 잠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뭐 많이 뛴다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심장이 큰 문제가 생겨서 심장병이라든지 검사해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조건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수호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준석의 태도를 제가 좀 반박을 좀 하고 비판을 좀 했고요. 여기서부터 사안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이 한길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냐?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인상을 쓰면서 음모론자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뭐가 나름의 근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길쌤이 이제 황당해가지고 그럼 일론 머스크는 물어보니까 음모론자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준석은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눈을 감는 공범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길쌤이 조지아주에서 일어났었던 부정선거와 최근에 FBI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우편투표제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없는지 시간 끝났어요, 다음번에 하세요라면서 이제 말을 넘기는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미국 FBI가 조지아주 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700개 이제 상자를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길쌤이 답답해 조지아주 부정선거 수사 결과 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잘못된 인식과 오류가 나와요. 조지아주 이런 데 있었던 거는 우편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게 맞다. 이번에도 발견됐다는 그 부정선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최대한 악용한 케이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제가 봤을 때 뭐 후보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잡아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걸 잡아낸 거고, 미국의 부정선거라는 거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준석의 말을 종합하자면은 당시 후보가 바이든 아닙니까? 근데 바이든이라고 말은 못 하고 이준석이가 물타기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부정선거는 후보자가 작정을 해가지고 우편투표에서 부정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유형의 일환 아니겠나라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팩트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왜곡된 주장, 2020 미국 대선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다. 머스크 트럼프 둘 다 음모론자를 했으니까. 두 번째, 원래 우편투표에서 부정이 발생하게 한다라는 게 이준석의 입장이고,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선관위가 타락한 건 아니단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거든요. 이준석의 토론하는 거 잘 보면은 불리한 거는 교묘하게 방향을 딴 데로 틀어요. 왜? 선관위가 지목을 못 받도록. 이 미국 부정선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음모론자는 모르는 이유가 미국의 선관위가 잘못됐다라는 하나 사례가 딱 공론화가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선관위도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팩트 첫 번째, 미국 부정선거 유형을 몇천 개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냐면은 유권자, 선관위 직원, 후보자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됩니다. 이준석의 세계관이 틀린 거라고. 계속 후보자로 일방적으로 몰아가죠.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이 타락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선거 범죄는 우편투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전 선거 기간에 투입됐었던 대부분의 투표용지가 공식적인 선관위의 인증 없이 개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개? 31만 5천 개.
게.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몇 표 차로 이겼다고? 11,000표 차로 이겼다고. 근데 조지아주에서 모든 선거 개표소를 다 할 필요가 없고 풀튼 카운티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31만 5천 표, 즉 풀튼 카운티에서 사전 선거 기간에 투표를 한 거의 대부분의 숫자에 해당하는 31만 5천 표가 공식 인증 없이 개표가 됐다니까. 그럼 이거는 우편 투표건 사전 현장 투표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팩트 3, 풀튼 카운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판사의 정상적인 영장 발부에 따라서 FBI가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판사도 다 음모론자냐? 그거 아니잖아요. 네 번째, 선관위가 타락한 사례를 애써 부정하는 이준석. 그러나 베네수엘라, 콩고, 이라크, 필리핀, 미국, 한국 등 선거 범죄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항상 선관위 협조 및 범죄가 있다. 준석,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 맨날 물어보는 게 그 어디서 보도 났어요? 그 어디 있어요? 출처 어디에 물어봐잖아요. 이거 다 있네. 조지아주에 있는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미 다 다뤘습니다. 잘 보세요. 전자투표를 해요. 기계. 그래서 후보자를 딱 고릅니다. 터치스크린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딱 눌러요. 그러면은 프린트 유얼 밸럿 이러면서 투표용지가 프린트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기 투표용지랑 QR코드가 찍혀있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스캐너에 넣어서 내가 트럼프를 뽑았는지 바이든을 뽑았는지 한 표가 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전투표 첫째 날에 사전투표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개표 사무원 한 명과 선관위 직원, 참관인 2명을 데려와서 오늘 이 투표소에서 A라는 투표기기에서 총 4,000표가 투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영수증 뽑듯이 이렇게 뽑아야 돼요. 태블레이터 테이프. 근데 그거를 뽑아서 거기에 선관위 직원 한 명과 양당의 참관인이 와서 사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투표하면 사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야 데이 1 첫째 날 A라는 투표기기에서 몇 개가 투표가 집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인해야 돼요. 근데 풀튼 카운티에서 31만 5천 표가 사인이 없다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어디서 굴러온 투표용지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이게. 그 태블레이터 테이프가 왜 있어야 되냐면은 이 전자투표기기에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투표했다는 걸 기록을 남기는 건데 그게 사인이 없으면 그거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미 조지아주 선관위에서 풀튼 카운티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31만 5천 표 그 사인 없이 개표됐는데 왜 그래 된 거야 물어보니까 다 모른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수사해야지.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나가죠. 자료 달라고 하는데 자료 안 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까불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도가 다 나왔고요. 조지아주 선관위원 중에 한 명은 이거 31만 5천 표 이거 2020년 대선 때 이거 왜 이렇게 사인 없이 통과됐냐. 정말 허술하고 이 게으른 선거 사무다. 좋게 쳐주자면은 이거는 슬라피 아주 허술하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부실 선거라고 봐줄 수 있다. At best, but at worst.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는 아마도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풀튼 카운티에서 사전 선거 때에 보면은 38만 표로 바이든이 획득을 했는데 여기서 31만 5천 표가 사인 없이 통과했으면 이게 도대체 몇 표입니까? 도대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전산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표가. 그래서 FBI가 당시 수사를 했을 때 중국이랑 한국이나 이런 데서 위조 신분증이 많이 들어왔다 안 합니까?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부정선거가 많냐면은 2020년에 미국 대선에서 본인도 투표하고 죽은 어머니 이름으로 중복 투표한 이 사람 걸렸는데 실형은 면하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미국 부정선거. 이미 조지아주 선거뿐만 아니고 22개 주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무부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압수수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 이불킥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게 다 지금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문제를 적발했고 주차원에서 그 다음에 FBI가 정확하게 정당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음모론이다. 자, 그러면은 풀튼 카운티의 선관위를 변론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 풀튼 카운티를 변호하다가 인정한 게 뭐냐면은 We don't dispute the allegation from the 2020 election. 2020 선거의 부정 선거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반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dispute, 우리는 반박하지 않겠다. 왜? 31만 5천 표가 서명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선관위가.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이걸 누가 봐줬겠어요? 당연히 기소 대상은 조지아주 내의 풀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될 것입니다. 이걸 내부 조력자 없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바로 미국 부정선거의 끔찍한 측면입니다. 이준석이가 이번에 10개 추가적으로 투표가 나온 게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잡았댔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동부지방검사 필라델피아 제클린 로메로는 뭐라 얘기했어요? 한 투표라도 부정하게 행사된다면은 단 한 명의 선거사무원의 완전성이 타협된다면은 절차에 대한 믿음이 훼손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선관위가 다 문제죠. 그죠? 베네수엘라 선관위 직원 무더기로 미국 제재 받았습니다. 필리핀 선관위원장 뇌물 받고 전자투표기 스마트 배틱 들어왔다고 기소됐습니다. 법무부한테. 그 다음에 콩고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제재를 받죠. 전 세계가 똑같아요. 부정선거 일어나는 것도 모두 다. 그 다음에 나라 그루지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4년에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
있었다. 난리가 났어요. 시위는 하고. 그래서 야당에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장한테 얼굴에 페인트 뿌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취약한 선관위 사이버 보안, 이것도 이준석이가 또 때를 쓰는데 비밀번호 1, 2, 3, 4 이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한결쌤 팀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준석이 의도적으로 이 선관위를 이제 편듭니다. 선관위의 보안 점수가 31.5점, 그 다음에 비밀번호 1, 2, 3, 4, 5, 투표 용지 복제 가능, 투표 도장 탈취 가능, 통합선거인 명부 안에 있는 개표 상황 숫자 교체 가능,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 발표했는데 그 주제도 토론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준석의 변은 그거는 국정원이 서버를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선관위가 열어준 거지 해킹에 취약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또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웃더라고요. 이준석의 특징이 뭐냐면 밀릴 때 웃으면서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의 주장은 선관위가 북한 또는 중국한테 해킹당할 만큼 취약한 상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국정원한테 그냥 서버를 열 수 있게끔 자료를 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이준석이가 지금 때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는 누가 조작했을까요? 어떤 경로로? 이러면서 마치 선거인 명부 조작이 불가능할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몰아갑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주장, 국정원 요청에 따라서 선관위가 서버를 열어줬다. 아닙니다. 국정원은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안점검 시에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스 코드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들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그 정보를 똑같이 선관위한테 요구했는데 선관위 혼자 31점을 받은 겁니다. 다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다고, 똑같은 거. 근데 선관위만 망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뚫려도 뚫리고 저기서 뚫어도 뚫리고 여기서 뚫어도 뚫리고 다 뚫린다라는 선관위의 자체적인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외 해커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썼더니 외부망, 업무망, 선거망 차례로 다 뚫리더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 가능해서 선관위가 내밀하게 정보를 취급해야 되는 유권자 정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해킹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털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정보만 줬는데도 털렸다. 그 말인즉슨 보안 체계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엉망이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2013년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 때에 과거 선거 장비는 아예 제출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과거에 쓴 장비는 어디 가지 모른다. 다 반납했다. 그 핵심적인 거는 2020 총선인데, 그 다음에 2022 대선인데, 근데 과거 선거 장비가 없다. 배째라. 이준석은 마치 선관위가 투명하게 모든 거를 줬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안 장비 로그 기록도 다 지웠어요. 그러면 그걸 다 캤을 때 정말로 북한이 전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국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못 본 겁니다. 근데 빙산의 일각 5%의 정보만 캤는데도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난 거죠. 통합선거인 명부 교체 가능하고 유령 투표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각 정당들이 위탁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할 때. 그것도 다 밝혀낸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선관위 입장을 그대로 말할 뿐이지 이준석은 새롭게 알아내는 게 없어요. 보시면은 선관위가 이때 당시에도 국정원한테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얘기하지만은, 당시에 백종원 3차장의 헌재에서의 반박은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특별히 선관위한테 더 내밀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게 아니고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근데 다른 곳들은 다 안 털리지 않냐. 근데 왜 선관위만 털리겠냐. 선관위가 보안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취약점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반박. 실제로 국정원의 2023년 10월에 발표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국제 해킹 조직들이 쓰는 해킹 수법을 통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 북한 등의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로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자, 두 번째, 사전선거 기간 안에 선거망이 분리가 안 됐다. 분리가 돼야 외부에서 못 들어오거든요. 내부망, 외부망이 분리가 되어야 해커들이 외부를 통해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때까지 분리가 됐다고 거짓말했는데 최근에 이달희 의원이 물어봤죠. 망분리에 대해서. 근데 사무총장이 사실은 사전선거 기간에 망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실토했어요. 이게 선거망과 업무망이 내부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와 차단이 되었어야 해킹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대답은 연결됐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은 것 봐라, 맞지 않냐? 이게 연결되는 순간 해킹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준석이 재반론을 하면서 선거 장비가 선거망에 내부망에 연결됐을 뿐이지 사전투표 때 쓰는 선거 장비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잘못 대답한 거라고 잡아떼고 외부 해킹 조짐은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유의미한 통계를 보시면은, 야, 선관위의 유형별 사이버 공격 시도 통계를 보면은 매년 2만 9천 건, 2만 5천, 3만 1천, 3만 9천, 2만 3천 보안 점검을 받은 뒤인 2024년, 2025년에도 계속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아요. 비인가 접근 시도, 뭐 웹페이지, 홈페이지 변조 시도, 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악성 코드 감염 시도. 악성 코드 감염이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이 선관위 이메일 직원의 악성 코드 하나만 심어도 내부망이 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외부망을 통해서 내부망을 못 들어오도록 보안 점검 다 해놨고 사전 선거 기간에도 선거망에 장비가 연결됐을 뿐이지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자꾸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국정원이 2023년 10월에 밝혀낸 게 뭐냐. 선관위가 상시적으로 그냥 뚫리는 조직이라는 걸 국정원이 밝혀낸 게 뭐냐면은 2023년 10월에 인터넷망과 업무망에 접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해커가 선거망까지 스트레이트로 내려올 수 있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뚫린다. 이게 이미 2023년 10월에 다 밝혀낸 내용입니다. 통계를 보면 다 뚫리잖아 아직도. 이런 게 있는데도 무조건 연결이 안 된다고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준석이 말이. 그래서 2023년 10월에 국정원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업무망에 접근을 시도해봤는데 이거 왜 시원하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하는 1번 단계거든요 이게. 왜 들어올 수 있었냐면은 비밀번호가 1, 2, 3, 4, 5라서 컴퓨터 처음 샀을 때 등록돼 있는 그 어드민이라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망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유권자 정보 관리, 투개표 관련 주요 선거 시스템, 통합선거인 명부까지 다 접근 가능합니다. 이게 2023년 10월에 가능했는데 잘 보세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한테 해킹당하고 있었어요. 선관위가. 국정원이 여러 번 이메일 보내서 보안 점검 받으라고 요청했거든요. 당신들 좀 뚫렸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 안 받는다라고 뻐기다가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뚫릴 수 있다라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백종욱 차장이 다 망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내부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다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여러분 선관위 말고 국방부도 2016년에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뚫린 적이 있어요. 북한한테. 그 선관위가 무슨 수로 뻐기겠냐고. 그래도 국방부는 70점 80점 받는데 보안 점수. 선관위는 31점이에요. 이준석이 참고하는 자료는 제가 봤을 때 별거 없어요. 선관위 자료에 약간의 상상과 약간의 자기 지식을 붙이거든요. 선관위가 이다리 의원한테 사무총장이 망분리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또 난리가 나니까 선관위에서 반박자를 만들어서 장비가 내부망에 연결됐을 뿐이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잘 보세요 여러분. 애초에 이 답변할 때 맥락을 잘 보면은 사무총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다리 의원이 물어보는 게 망이 원래 통합선거 시스템 망은 원래 분리가 되는 게 맞죠? 연결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사전선거 때 연결 안 되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 기간에 망 분리가 제대로 되는 게 맞냐 물어보니까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답한 게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 하는 날하고 사전투표 이틀간 연결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다리 의원 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대화의 전제가 뭐냐면은 내부망과 장비의 연결이란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다리 의원이 외부의 침투를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조직들이 그 자료 획득하기 위해서 그때 해킹하면 뚫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망분리가 불안하다 하면은 보완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버버하면서 그 통합명부 뭐시기 이러죠. 그 다음에 이다리 의원이 재차 반박하면서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아닙니까? 예산을 들어서 해결해라 하니까 하여튼 뭐 망분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화의 흐름과 전제가 뭐죠? 외부의 침투 가능성이 적발이 되었으니 해결하라는 게 이다리 의원의 주문이고 거기에 사무총장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망분리가 추진된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선관위와 이준석의 주장처럼 이게 선거 장비와 내부망의 연결에 대한 전제라면은 왜 사무총장이 저런 식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다리 의원한테 뻔뻔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장비랑 내부망의 연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허천은 사무총장도 현장에서 외부에 의한 내부 침투에 대해서 전제하고 저렇게 대답하다가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망분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2003년에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당에서 위탁 선거를 하잖아요. 선관위한테 케이블팅 맡기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거 한두 가지 문제가 발견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이준석의 주장 자체가 아예 그냥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전투표소 내에 비인가 PC가 있기 때문에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뭘 열고 마시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인가 PC가 사전투표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암호 해독이 가능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 내에서 명부가 교체 가능하고 개표 결과 값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 자,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망 선거망으로 침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다른 행정기관들과 다르게 너무 보안 정책이 미흡해가지고 그냥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거. 이때까지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해왔다. 여러분 선관위의 이런 반론 같은 것들이 왜 다 말이 안 되냐면은 선관위에서 뭐 고용한 것 같은 교수 한 명 있거든요. 사이버 관련 교수. 이 사람이 선관위 보안답시고 나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2005년부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았다 얘기하죠. 근데 이 전문가가 얘기 안 하는 게 뭐냐?
뭐냐면은 무자격 업체를 불렀다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받다가 특별하게 국정원한테 2023년 7월에서 9월경에 보안점검을 받았을 뿐인데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생략하는 게 뭐냐면 무자격 업체를 데려와가지고 비밀번호 1, 2, 3, 4, 5 이딴 거 해놔가지고 북한한테 해킹당하고 있었고 보안점검 받으라고 하는 국정원 말도 개무시하다가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보안점검 받은 거 아니에요. 선관위의 모든 반론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 갖고 앵무새같이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 2021년에 저기 시사한 바가 뭘까요? 다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국정원의 발표를 총 정리하자면 이만큼 중요한 게 많습니다. 선관위의 망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상시적으로 그냥 뚫려 있다고. 자, 그다음에 사전투표소의 비인가 PC를 통해서 선거망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준석이 어설픈 논리로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도 북한한테 털렸다. 전자개표기마저도 비인가 USB를 꽂으면 개표 결과 변경 가능하다. 국정원이 밝히는 겁니다. 투표용지 위조 가능하다. 투표 이미지 원본 뽑아서 불법적으로 복제 가능하다. 정당 위탁 선거도 위험하다. 해커가 대리투표 가능하다. 그다음에 선상 투표 누가 투표했는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열람 가능하다.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도 탈취 가능하다. 재외공간 운영망 통해서 선관위 내부 접속 가능하다. 선관위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취약점 분석 평가도 비인가 업체한테 등록해놨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과거 선거에 사용했었던 임대 장비가 이미 반납된 상태였고 보안 장비 로그의 보존 기간이 2년 지났다면서 다 이제 지원인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조사로 볼 수 없고 오직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규모 형사 수사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선관위 간부를 접촉해서 보안 컨설팅을 공고했으나 선관위 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국정원은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보안 컨설팅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또한 거부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은 자꾸 카르텔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대법원장도 매수가 될 수 있고 천디업도 무슨 부정선거 카르텔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카르텔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합리적으로 이때까지 사법부가 선거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라는 또 이제 구도 형식으로 이제 토론의 이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게 뭐냐면은 조이대 천대엽은 이재명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 통속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왜 싸우죠?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질문하는 거예요. 이준석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사법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늘린다 그다음에 사심제로 도입한다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정치적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발레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준석은 민주당과 대립 또는 대립하는 척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없다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이슈에서는 분열하지만 어떤 이슈에서는 같은 편을 먹는 이런 사례는 정치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저런다고 봐요. 이 구조는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라는 존재는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이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은 사법부의 행위가 다 해석이 됩니다. 사법부의 체제가 존속돼야 되니까 사심제와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죠. 사법부가 이때까지 선관위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대장동 카르텔 보세요. 나눠 먹을 때는 한 편이잖아요. 근데 수사받을 때는 다 다른 편 되잖아요. 이런 사례가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과 사법부가 대립한다고 부정선거 같은 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본인의 존재 자체가 그거에 대한 발레가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상 투표용지들입니다. 이 보면은 빳빳한 투표용지들 갖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존재한다라고 무슨 형상복원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사전 투표용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롤용지다 봐라. 이거는 냅두면 이렇게 곡선으로 놔두면 이렇게 된다. 접으면 더 심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벽돌처럼 쌓아둘 수 있겠는가? 이런 증거자료처럼.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필살기가 뭐냐면은 부정선거 세력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애들인데 종이가 없어서 롤로 안 하고 빳빳한 종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이의 재질에 대해서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범죄자들이 합리적인 사람일 건데 왜 그런 아쉬움을 남겼을까요? 그거는 마치 유영철, 조두순 이런 애들이 왜 경찰에 잡혔는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범죄를 왜 저질러요? 부주의하고 욕심이 많고. 그죠?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를 때 당연히 꼬리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수준이 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수정 교수라고 목재학과 이 교수를 인용하면서 부정선거 측이 계속 인용하는 게 짜증나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죠? 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을 했었던 이 교수까지 흔드는 거죠. 그죠? 이 종이 갖고 법정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이게 빳빳한 종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갖고 이제 전문가 소견을 물었죠. 그때 신수정 교수가 세상에 형상보건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인용했죠. 왜냐면 팩트니까. 근데 그거를 언론사들이 하도 진짜 그렇게 얘기한 게 맞냐 이러니까 최근에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박주현 변호사가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은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게 박주현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빳빳한 용지가 122매가 나왔다. 이게 만약에 빳빳한 것들이라면 이걸 통째로 들어서 전부 다 이게 접힌 흔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한두 개만 빼서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다봤다라는 게 팩트고 한 개를 전달할 때도 그걸 접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접은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저 벽돌 같아 보이는 종이
종이에 대한 감정이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전기가 붙어있는 종이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보면 현장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종이가 누가 봐도 이게 종이끼리 붙어있는 거거든요. 영수증이 서로 붙어있는 것처럼 아예 종이를 힘을 줘서 떼야 되는 종이들이 많아요. 접착제 정도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갖고 뭐 정전기가 일어났다? 그런 전문가 소견 같은 게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준석이가 제대로 된 뭐 반론을 못했고요. 오산에서 나타났었던 엽기적인 벽돌 투표용지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선거 참관을 하다 보면은 안 접고 넣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합리적인 반박은 이게 어떻게 이런 단위의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다 쌓일 수 있겠으며, 두 번째는 같은 라인 어떻게 선을 그어서 뽑아내는 벽돌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합법적인 투표용지로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서 막 뭐 선관위가 뭐 IQ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뭐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부정투표용지라고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체계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암검사냐 방찰거냐 의사가 물어봤을 때 불안하니까 암검사를 하자라는 것처럼 부정선거 가능성이 팽배하니까 수사자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부정선거 탐사 리포트 책을 보면 오산에서 발견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4.15 총선 당시에 사용된 기표용과 실제 재건표장에서 나온 기표용을 대조하기도 했는데, 재건표장에서 나온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의 크기가 기존 기표용보다 컸다. 그러니까 오산에서는 줄거진 벽돌만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제 기표 도장과 다른 것들이 재건표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투표록에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당시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주을 같은 경우에도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20장의 투표지가 투표록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건표 현장에는 이 20장의 투표용지가 안 보여. 어디 갔냐는 거죠. 이렇게 미싱 링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는. 그러면 저거를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면서 아 이게 뭐 하늘로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집어넣는 거냐 이준석이 물어보는데, 부정선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계속 해묻죠. 누가 했냐라고 우리가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 얘기할 수 있어도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특정을 확실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그 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거를 실행할 사람들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라도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 세상에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시국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은 영원히 이 진입장벽을 못 뚫거든요. 근데 한 번만 편견을 내려놓고 이걸 보세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현대차 연구원들 보면은 정확하게 선관위랑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임단혁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여러 군데에서 투표하거든요. 남양, 의왕, 판교 각자 근무하는 노조 회원들이 임단혁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개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게 왜 수도권에서 한 모든 표들을 울산까지 옮겨가서 개표하는지 의문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전투표제도랑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까라니까. 근데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명부도 없어요, 현장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다 들어와서 투표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명부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투표한 투표함이 교체가 될런지, 우체국에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저것도 대의원과 노조 간부 현장위원만으로 참관단이 꾸려진다. 이것도 똑같죠. 막 참관 방해 오르잖아, 선관위가. 보지 말라고. 그죠?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어도 연구직 조합원은 알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거, 공장별 사업장별로 찬반 투표수와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럴 거면 뭐하러 투표하는데. 민노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라는 말을 부정선거 척결하는 운동가들 다음으로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노총입니다. 얘네들은 맨날 부정선거 일어나가지고 불법 부정선거 규탄한다 이러면서 맨날 시위하거든요. 자기들 조직 내에 부정선거가 만연해요. 이 매일신문 보십시오. 현대차 노조 대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 왼쪽에는 겉보기에는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이 있다. 각 사업부의 투표함이 대회의실로 모두 도착하면은 감사위원 입회하에 대회의실 문을 잠근다.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된 가짜 투표용지를 비밀의 문을 통해서 두려워와 통째로 바꿔치기 한다. 거의 뭐 난해연대기. 바꿔치기 과정은 10, 20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전문가들 많습니다. 밑동을 칼로 절개해가지고 진짜 투표용지들을 꺼내고 투표하면서 가짜 투표지들을 쏟아놓는다. 2009년 집행부 선거에서는 투표자 숫자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한 명의 조합원이 투표함 3곳에서 투표용지 56장을 집어넣다가 기소되게 됐다. 우리나라에 선거 사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질문해보세요. 이런 민노총 이권도 이렇게 투표용지들을 다 집어넣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최대의 이권 싸움 아닙니까? 냅두겠냐고 그거를.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건인데 2015년에 이것도 현대차 노조예요. 공식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다. 연합뉴스.
이것도 음모론입니까? 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의혹 경찰 지문 감식 의뢰했다. 당시 후속 기사를 보면은 현대차 민노총의 반응이 정말 엽기적인 게 뭐냐면은 당선 취소나 재선건 없다. 그래 부정선거했다. 근데 당선 취소는 없다. 문제가 된 부정투표 50여 장을 재검표해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선관위나 이준석이나 뭐 민주당이나 몇 표 더 나왔어? 어쩌라고 결과 안 바뀌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 50표인지 500표인지 5000표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민노총은 어느 집단이 장악한데요? 진보당이잖아요. 통진당. 통진당의 이정희가 여론조작이랑 부정선거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이랑 같이 통진당 만들었다가 부정선거 시비가 걸리니까 그때 통진당 쪼개져가지고 유시민은 나가고 통진당의 종북 라인들은 부정선거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할 때. 제가 3주 전에 다 방송했죠, 그죠?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심합니까, 선거를 갖다가. 자, 민노총의 2011년에 치른 지부장 선거에서 상당수 투표용지가 해당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설명을 받고 배포되었다. 680표 중에 80표. 이것도 누가 집어넣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민노총 보면은 양경수가 1등을 기록했는데 경기 동부연합으로 분류되고 양경수, 이석기 이제 후배죠, 그죠? 이석기를 위해서 투표를 해라. 조합원들에게 3번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했다. 투표한 인원을 팀별로 보고받았다. 민노총 중앙선관위는 공문을 보내서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수 팀에서. 야, 이 사람들이 선관위를 냅둘까요? 계속해서 선관위 내부의 조력자 아니면 부정선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조로 봐도 지금. 한노총도 부정선거 의혹 2번 찍고 인증하라. 대단하죠, 그죠? 김동명 후보는 이렇게 2번 찍어서 인증하라라고 부정선거 운동을 했는데 1580표를 얻어서 2등이 김만재 후보를 52표 차로 누르고 위원장이 되었다. 이거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중앙선관위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명 여 있네요, 이재명 옆에. 재밌죠? 양경수 이재명 옆에 있죠? 다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이를 2020년 선거법 위반 때 살려준 게 누구예요? 당시 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인 권순일 아닙니까? 이래도 이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체국을 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장동 대표도 우체국에 들어가면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체국 사무를 관리하는 게 우정노조인데 우정노조 위원장이 한노총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람은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이제 사퇴를 한 적도 있어요. 타락할 만큼 타락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민노총, 한노총, 부정선거, 그 밑에 있는 우정노조, 그 다음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여론조사 룰 정하는 거 그거 문재인이 꽂아놓은 이건 아직도 있잖아요. 이 나라의 선거 관련된 모든 조직들은 다 점령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주장을 해도 된다고. 우정사업본부로 또 돈 선거를 해서 의혹이 또 생긴 적이 있어요. 다 타락한 집단입니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김모 씨 우정사업본부 조합원 3만 명이나 되는 집단인데 7표 차로 당선됐는데 돈 뿌려가지고 당선됐죠. 잘 보세요. 우체국을 관리하는 게 우정사업본부예요. 근데 우정사업본부의 대장이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이고 우정사업본부의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됐었던 김모 씨도 돈 뿌렸던 사람. 이라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비밀번호 1, 2, 3, 4, 5와 망볼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선관위를 변호했던 거. 사전선거 기간에 내부망과 장비가 연결돼 있을 뿐이라 얘기하는데 국정원의 자료를 다 보고 팩트를 보면은 아니다. 상시적으로 그냥 뚫려있다. 얼마든지 외부망, 업무망, 선거망 통해서 들어와서 명부 탈취 가능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범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선거 기간 내에 사전투표소 내에 비인가 PC가 설치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외부 업무 내부망을 통해서 다 정보 탈취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선거인 명부 탈취 가능, 개표 결과 조작 가능, 투표용지 부정하게 프린트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부정 투표용지들이 있는가? 절대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사악한 이 범죄를 저지를 정말로 이 무도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민노총, 한노총,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 나라에 그런 세력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게 내포가 됐다면 이걸 왜 음모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수사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주장으로 결론 나는 것이 맞습니다.